인간이 지구 주위를 회전하도록 만든 최초의 물체는 스푸트니크 1호로 발사일은 1957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우린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추가로 발사했죠. 인공위성이 없다면 현대 세계는 분명 서서히 멈추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엔 인공위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말 그대로 곧 공간이 부족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인공위성을 배치하고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공위성이 너무 낮게 있으면 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될 거고, 너무 높으면 점점 깊은 우주로 떠내려갈 거예요. 인공위성은 지구의 표면 먼 곳에서도 지구 주위를 회전할 수 있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연료가 소비됩니다. 또한 인공위성이 더 멀리 있을수록 수리하기도 어렵고요.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또는 GPS, 그리고 기타 위성들을 비롯한 지구 표면의 특정 부분에 머물러야 하는 인공위성들은 특정한 고도로 발사해야 합니다. 지동 궤도 또는 정지 궤도라고 하는데요. 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궤도 중 하나죠. 그 이유는 인공위성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종방향 이동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궤도의 종류에는 완전히 안정적인 위치 두 곳과 완전히 불안정한 위치 두 곳이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모든 물체는 두 개의 안정적인 궤도 쪽으로 끌어당겨집니다. 위성이 안정적인 궤도에서 멀수록 그 위성을 안정 궤도로 이동시키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또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물체의 중력에 의해 당겨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물체가 다 한꺼번에 궤도 밖으로 당겨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제자리를 벗어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물체가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표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른 위성과 충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궤도에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있는지 위성이 서로 충돌하지 못하게 막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는 나사가 공견연하게 인정하듯이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원하신다면 2009년 시베리아 상공에서 일어난 인공위성 충돌 사건을 찾아보세요. 2월 10일 러시아에 폐기된 위성 코스모스 2251호가 시베리아 북부를 통과할 때 미국 위성의 한쪽 측면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위성은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파편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흩날렸어요. 다행히도 그 조각들은 아무런 추가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조각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우주를 휘저으며 앞으로의 임무에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2251호처럼 고장나거나 폐기된 위성은 아직 작동하고 있는 위성들의 커다란 위협입니다. 그러한 위성은 표류하거나 궤도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쉬운데요. 우리에겐 그 궤도를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버려진 위성은 광활하고 까만 우주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유일한 우주 쓰레기가 아니며 가장 위험한 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인공위성은 적어도 추적하기는 쉽거든요. 하지만 위성 발사와 다른 기타 임무에 의해 남겨진 잔해는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가로 10cm 크기의 우주 쓰레기 한 조각은 대부분의 인공위성을 박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100원짜리 4개를 일렬로 늘여놓은 것보다 아주 조금 더 큰 크기의 금속입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그 정도 크기에서 조금 더 큰 물체는 우주에 약 2만 3천여 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작은 조각들도 위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작은 조각은 추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가장 작은 조각은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런 조각조차도 중요한 위치에 부딪힐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과학자들이 캐슬러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1978년 나사 과학자 도널드 J. 캐슬러가 제기한 캐슬러 효과는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충돌을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위성이 서로 충돌하여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 중 하나가 또 다른 위성과 충돌하고요. 그 위성은 더 많은 조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위성과 충돌하는 거죠. 이 순환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많은 위성이 파괴되고 또 다른 위성이 하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상과학 작품들은 캐슬러 효과를 거의 종말론적 용어로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13년도 작품인 그래비티 같은 영화는 전 세계의 위성들과 우주 정거장이 하루아침에 모두 파괴돼버리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했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캐슬러 효과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통해 밝은 면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을 거예요.
캐슬러 효과가 우주여행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 주변에 금속으로 된 힘의 장이 생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모든 위성이 한꺼번에 파괴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어찌됐든 로켓은 계속해서 발사될 겁니다. 하지만 파편들이 계속해서 향후 발사에 대한 큰 위험이 되겠죠. 특히 저궤도 위성이 취약해질 겁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아마 그때까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겠지만 아마도 폐기해야 할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되진 않겠지만 그 여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물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 우주기구에 폐기된 거대 위성 엔비셋입니다. 엔비셋은 역대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일 뿐만 아니라 지구 궤도의 가장 번잡한 곳에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물체들이 엔비셋에 너무 가까이 다가갈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엔비셋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게 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충돌의 위협은 굉장히 현실적이며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물체를 지구의 궤도로 발사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비록 2009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심각한 충돌이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우주 쓰레기는 미래의 위성 발사를 계속해서 제한하게 될 거예요. 이건 큰 문제고 위성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 악화되기만 할 겁니다. 좋은 소식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우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인공위성은 보통 제거 방법이 있지 않으면 발사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즉 인공위성이 쓰레기 또는 폐기 궤도로 알려진 궤도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때로는 충돌의 확률이 기본적으로 0에 가까워지도록 인공위성을 아주 먼 우주로 멀리 밀어내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위성을 하강시켜서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은 결국 대기를 뚫고 떨어지면서 유성처럼 타버리게 되겠죠. 만약 이 방법이 무언가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에 반대처럼 들리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인공위성들조차도 지면에 닿기 전에 흔적조차 남지 않고 다 타버릴 정도로 크지 않거든요. 제시된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원치 않는 인공위성을 태양이나 달에 의해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모두 미래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쓰레기들을 없애주진 않아요. 제거를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레이저 빗자루예요. 정말 멋있거든요. 이 빗자루는 말 그대로 커다란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주변의 우주 비행체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주요 표적은 1cm에서 10cm 사이의 물체고요. 이 레이저가 쓰레기를 완전히 파괴하진 않아요. 대신 물체의 일부를 태워서 그 물체의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우주 쓰레기는 대기로 떨어지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타버리죠. 레이저 빗자루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것으로 들리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2011년도에 한 연구를 통해 이 개념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레이저 빗자루 제작의 주요 장애물은 가격인데요. 1990년대 한 예측은 이러한 레이저가 약 6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나사의 연간 예산의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주 레이저를 위해 치러야 하는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쓰레기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주 레이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